34화 줄거리. 인삼장에서 하루 더 묵는 박승재 소식에 태임은 깊은 갈등 끝에 그를 찾는다. 이제는 완연히 늙었고 읍소하는 태임을 보고 박승재는 낭패스러웠지만 이튿날 서해랑에서 삼각구로 백산포에 다녀오는 태임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정욕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느낌과 함께 희열을 느낀다. 그 후 승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했고 병보 속으로 풀려난 종상이는 이후 운명한다. 혜정이는 새골로 이주를 했고 태임이는 경성 열한이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리며 태남을 옥바라지 했지만 얼마 안 가 열한인의 사는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다. 김장철을 앞두고 하늘이 찌부드드하고 바람이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어쩌면 사직동에서 인왕산 자락을 넘어 현조동을 거치는 행보는 이게 마지막이려니 싶은 감개로 곧 눈 덮일 산길과 헐벗은 동네를 유정한 눈으로 살피며 걸을 때였다. 부스럼 딱지처럼 닥지닥지 붙은 오막살이 앞을 쌀이비로 쓸고 있는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 쪽에서 먼저 뭔가 생각날 듯 하면서 안 난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태임이도 괜히 놀라서 그냥 두어 걸음 지나쳤다. 실상 노인이라기엔 아직 먼 머리칼이 겨우 한두 올 새기 시작한 초로의 남자였건만 태임이는 그의 좀 빠른 듯한 하관에다 풍성한 은빛 수염을 보탠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체가 길고 강건해 배는 몸매까지 영락없었다. 돌아선 태임이는 남자가 쓸고 있는 좁은 골목길로 면한 대문을 쳐다보았다. 얇은 널빤지로 된 초라한 일각대문 기둥에 전우성이란 문패가 붙어 있었다. 역시 막내 삼촌이었군요. 뉘십니까? 그는 아직도 태임이가 누군지 생각해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웃지도 않고 쏘아보기만 했다. 강릉골에 사셨죠. 해주댁 아주머니 허구. 아버님은 전자, 첫자, 만자시고. 맞죠. 전 그 어른 손녀 태임일시다. 그래요. 생각나요.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고. 그 곱던 조카님도 별 수 없구랴. 머리에 서리를 이니 왕년의 미색을 뉘에 알아줄고. 막내 삼촌 구변은 여전하시네. 어찌나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빼닮았는지 단박 알아봤다오. 삼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서울은 워낙 그래요. 행여나 시를 의심받을까봐 봐준 하느님의 조화지. 아무리 그럴까요. 해주댁 할머니는 생존해 계시죠. 뵙고 가야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언제라고. 그 어른 안 계시면 들어가지도 않고 갈 기세네. 섭섭하겠으리. 섭섭한 건 나라오. 어쩜 부고도 안 보냈어요. 아버님 제사에 형님들이 큰맘 먹고 불렀을 때도 삐죽 얼굴만 내밀고 참내도 안 한 서울 주제에 하늘 같은 적형들을 무슨 염치로 서모 용전에 절을 시키겠소. 막내 삼촌, 계속해서 그렇게 못나게 굴기해요. 나 실망했어요. 자, 들어갑시다, 조카님. 나 사는 거 보면 실망할 거 많을게요. 가는 길에 들를까요? 나 시방 저기 마주 보이는 큰 집으로 태남이 면회 가는 길이라오. 태임이는 자세한 말을 줄이는 대신 짐짓 급하고도 엄숙한 얼굴을 했다. 후성이도 뭔가 짐작이 가는지 순순히 길을 비켜주며 당부했다. 더운 점심 지어놓을 테니까 꼭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의절을 하고 말 테니까.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후성이네는 협소하고 누추했지만 그의 마나님은 씩씩하고 부침성 있는 여자여서 단박 친숙하게 굴었다. 더운 밥에 시래기찌개도 맛깔스러웠다. 밥상머리에서 말로만 듣던 친척을 만난 기쁨과 친척하고는 담을 쌓고 산 세월의 서름을 한꺼번에 쏟아놓으려는 마나님을 후성이는 무안을 주다시피 내쫓고는 태남이에 대해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했다. 설마 그 총각 나쁜 짓 하다가 감옥살이 하는 건 아니겠지, 조카님. 그 총각이라뇨. 삼촌만 나이 먹고 남들은 세월 붙들어 매놓고 사는 줄 아시나 봐. 내일 모레면 쉰이라오.
옛날 같으면 장가들여 손주를 두어 쓴 밭을 아들에다 딸에다 안식구에다 읊는 거 읊는 가장이라오. 왜대로 갔냐니까. 태미의 간략한 설명만으로도 그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바로 감옥소를 마주보고 사니까 맨날 보는 게 시뻘건 수위에다 발목엔 쇠사슬 차고 노역 나온 전중이나 용수 쓰고 재판받으러 가는 미결수 아니겠소. 저 가운데는 사상범도 수타거니 싶어 혼자서 옷깃을 여미다가도 내 일가부치 중엔 어째 사상범 하나 없을까 별난 게 다 부화가 나더니만 그 사람이 내 소원을 풀어줄 줄이야. 참, 그 사람 조카님하고 어떻게 되는 일가지. 그걸 알아야 나하고도 촌수를 따지지. 이제 와서 감출 게 뭐가 있겠소. 내 이부제라오. 이복이 아니라 이부마류. 서울보다 더 못한 출생도 있으니까 못나게 굴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후성이가 일방적으로 쌓고 살던 담벼락을 트는데 즉효가 되었다. 떳떳지 못한 출생에 대한 후성이의 열등감은 의외로 심각했던 듯했다. 그 한마디로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태남이에 대해서뿐 아니라 태임이한테까지 열렬한 애정을 보내려고 했다. 그 옛날 3살 태남이하고 집을 보면서 나눈 얘기에도 살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애쓰는 게 중늙은이답지 않게 순진해 보였다. 그래, 맞아. 그때부터 큰일 할 싹수가 보이더라니. 의병에 대해 알고 싶어 했었지, 아마. 그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걔가 그때 몇 살이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요. 부리부리했으면 모를까. 초롱초롱이나 부리부리나. 아무튼 총명한 총각이었어. 총명하지도 않았어요, 뭐. 외골의 미련퉁이였지. 조카님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게요.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날 밤 내가 그 총각한테 끼친 영향력은 막강했으니까. 아마 훗날 그런 큰일을 하게 된 것도 내 영향력을 무시 못할걸. 후성이는 아물아물한 기억력을 되살려 가다가 드디어는 자신도 크고 보람있는 일에 한가닥 동참을 한 것처럼 여기고 싶어 했다. 아무려나 태남이가 한 일을 그토록 과대평가해주고 동경해주니 고마웠다. 막내 삼촌은 몇 남매나 두셨소. 4남매. 딸 둘 아들 둘인데 위로 둘이 다 딸이라오. 다복하시구랴. 자식만 많으면 다복한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걸. 닥터 스톤네하고는 잘 안 됐나 보죠. 그 사람하고는 괜찮았더랬어.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인계해준 후임자하고 좀 안 좋았지. 그래도 그 사람 밑에서 배제학교는 가까스로 졸업했으니까 신세는 졌지.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어. 난 젊은 놈이 배알 다 빼놓고 살아야 했고. 닥터스톤 후임자는 옆에 내가 깍쟁이여서 해주댁을 가혹하게 부려먹었다고 했다. 닥터스톤은 미국 유학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후임자에게 그런 약속까지 인계한 건 아니어서 유학은커녕 중학교 학비와 모자의 숙식 제공도 해주댁이 뼈골 빠지게 일한 데까지 한 푼의 공짜도 덤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도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시켜주어 그 집 드난살이는 면할 수가 있었는데 취직 자리가 예수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보통학교였다고 한다. 월급은 받겠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싫지 않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노모복량도 하면서 20년 가까이나 근근히 살림을 꾸려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소학교는 공립학교에서 떨어진 아이나 수용하는 걸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립학교에까지 천황의 신주를 모신 봉안전을 운동장에 짓고 교사와 아이들이 교문을 들고 날 때마다 90도로 허리 굽혀 절을 하라는 영이 내렸다. 후성이는 봉안전에 절하기를 거부했다가 쫓겨났다고 했다. 하여튼 막내 삼촌 예수 잘 믿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태임이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참례할 수 없다고 뻗대던 때의 후성이 생각나서 한숨 섞인 소리로 말했다. 잘 믿긴. 그때도 아마 신앙은 핑계였을게요. 적형들한테 반항하기 위한. 훈장질 때려치울 때도 마찬가지였지. 가장 독실하게 예수 믿는답시고 고사떡만 봐도 귀신 붙었다고 천리는 도망가던 교장이
하루아침에 천한 귀신한테 어찌나 나긋나긋 아양을 떨면서 경배를 하는지. 그렇게 되니까 사랑꼴이 정말 말이 아닙디다. 그때 그 짓을 따라 안 하긴 정말 잘한 일이었소. 그래 봤댔자 그 학교도 몇 년 못 가 문 닫고 말았으니까. 직장도 잃고 어머니 우환까지 겹쳐 위로 두 딸은 소학교만 나와 인근에 있는 제사공장에 다니다가 시집갔고 아들들만 중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는데도 큰애는 공부 더 해보겠다고 일본으로 건너가 속을 썩이고 작은 애는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질 못해 속을 썩인다고 했다. 태임이는 사방의 군기가 덕지덕지한 살림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할아버지의 서자에 대한 인색한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태남이한테 보인 유별난 집착과 넘치는 배려하고 비교하면 더욱 알 수 없어졌다. 혹시 자신에게 박하고 남에게 후하던 그 어른의 생전의 인품과 관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후성이를 가장 가깝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물질적인 베품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끼리만 호의호식하면서 서출이 어떻게 사나엔 관심 밖이었던 적출들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을까 싶기도 했다. 후성이는 자고 가라고 붙들었고 딸내가 걱정하니 그럴 수 없다고 자리를 뜨자 요다음 상경할 때는 아예 자기 집을 숙소로 삼으라고 우겼고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놓아주었다. 태임이는 그 다음 상경 때부터 정말 그렇게 했고 그게 딸네 집에서 신세 지는 것보다 훨씬 속편했다. 그 대신 상경할 때마다 구매구매 양식이랑 잡곡이랑 먹을 걸 날랐다. 설 임박해선 엿을 넉넉히 고아서 강정을 만들어 날랐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3분의 1은 후성인의 몫이 됐다. 아들한테 말해서 1년 계량할 양식을 철도 화물로 붙여줄 수도 있으련만 보따리 나르는 게 더 정이 붙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 태남이가 추록할 무렵에는 혜정이까지 남매를 데리고 상경해서 며칠 그 집에서 묵장을 치면서 태임이를 마중할 준비를 했다. 추록하던 날은 혜정이하고 후성이 댁하고 같이 순 두부로 잔치를 푸지게 했다. 후성이와 태남이는 어렵게 촌수 따질 것 없이 예전대로 형님 아우님 하며 쉽사리 마음을 텄다. 태남이도 그가 갇혀있는 동안 식구들의 생활 기반이 간도에서 개성 근방 새골로 옮긴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거기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다만 태임이하고 혜정이가 불온한 공모처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그를 그 고장에 붙들어 매 놓을 수 있을까 눈치로 의논해 본 정도였으나 뾰족한 수는 없었다. 비교적 터놓고 옛날 고려적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후성이 내서도 서로 그 문제만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자들의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었다. 다 함께 개성으로 내려온 날은 경우가 역까지 마중 나와 서해랑 집으로 맞아들여 조촐한 잔치를 해주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유하게 할 작정이었으나 태남이는 막무가내 새골로 가겠다고 했다. 그래, 내 집에서 마음 놓고 몇 년 묵은 내외간의 회포를 풀어야지 하면서 태남이네 식구만 보내고 태임이는 남았다. 이래저래 어둑해질 무렵이었다. 고난문을 지나자 깜깜해졌다. 소년 태남이가 처음으로 샘마를 떠나 종상이 뒤를 따라 개성으로 오던 길이었다. 태남이 가슴에 망감이 서렸다. 그때 알 수 없는 저기를 불태우며 바라보던 들판은 지금 부드러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 전깃불과 외등 불빛이 환한 마을이 보였다. 깜깜한 들판에 호련 나타난 환한 고장은 시골답지 않아 꿈속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저기가 어디매요? 면 소재지예요. 이 고장도 많이 변했군. 그때도 그 근처에 면소가 있었다. 그러나 전깃불은 없었다. 면소 근방에서 새골로 가는 길과 샘말로 가는 길이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것도 생각났다. 저 외등 달린 집은 뭐 하는 집이요? 주재소예요. 태남이는 숨결을 가다듬으며 발길을 멈추고 멀리서도 유난히 환한 외등을 노려보았다.
아내와 아이들도 까닭없이 불안해하며 발길을 멈추었다. 당신 내 솜씨 한번 구경하려오. 그는 어둑한 발밑을 손으로 더듬어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었다. 그러나 혜정이는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짐작도 못했다. 다만 가슴만 두방망이질을 쳤다. 어둠 속에서도 태남이가 허리를 유연하게 비틀면서 팔을 뒤로 치켜드는 게 보였다.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고 주재소 외등이 꺼졌다. 다레까, 고노야로, 누구야 이 새끼. 곤치쿠쇼, 이 개새끼. 주재소 안에서 순사들이 뛰어나와 웅성대며 욕짓거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미쳤어요. 고작 이따위 짓을 하고 또 콩밥을 먹고 싶어요. 혜정이가 태남이 소매를 부여잡고 나직하게 울부짖었다.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요. 안 잡힐 테니. 이렇게 먼 데서 외등을 맞힐 수 있는 솜씨는 조선팔도에 나밖에 없을 거요. 그는 어린애처럼 뽐내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닌 게 아니라 뛰어나온 순사들이 마을 안으로 흩어지는 게 보였다. 그들 일행은 유유히 면소가 보이는 신장로를 통과해 샛골 가는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고개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혜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의 숨은 아니었다. 태남이를 샛골에 잡아둘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예감 때문이었다. 말로만 듣던 태남이의 울떡증을 눈으로 생생히 본 느낌이었다. 무슨 수로 그 거친 울분을 잠재울 것인가. 그러나 태남이는 스스로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샛골에 오래 머물렀다. 그 이듬해 창씨 제도가 강행됐고 다음 해엔 일본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했다. 하루하루 경색되는 시국이 그를 꼼짝 못하게 윽박질렀던 것이다. 태임에겐 일본이 미국한테까지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보다 조선 사람 성을 일본식으로 갈게 하는 정책이 더 충격적이었다. 욕 중에도 성을 갈놈이란 욕은 가장 큰 모욕을 뜻했고 성을 걸고 하는 맹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나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맹세였다. 역적의 집안은 삼족을 멸해 씨를 말리는 잔혹한 형벌이 있어온 나라지만 씨를 갈게 하는 치욕까지 가한 일은 없었고 숱한 사화 중에는 신분을 속이거나 낮추고 숨어 삶으로써 목숨을 부지한 경우가 더러 전해 내려오지만 훗날 어떻게든지 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했을 뿐 성을 갈고 살아남았단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같은 성끼리 또는 자식을 나눈 타성끼리의 끈끈한 응집력이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집요한 국력이 되어 남아있다는 걸 외놈들이 눈치챈 것일까. 성을 빼앗아다가 국을 끓여 먹을 것도 아니겠다. 여지껏 수탈해 간 것들이 유형무형의 실리나 권리였던 것에 비해 이번 것은 순전히 모욕감을 주고 얼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상상을 초월한 악랄한 방해였다. 태임이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사태를 홀로 예측하고 입방아까지 찍고 난 데 대해 죄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의 악담은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지만 온유월에 정말 서리를 내리게 하려는 악담이 어디 있을까? 태임이는 마치 딸한테 한 악담이 온누리에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경악했다. 오히려 딸네 집에 누구네보다도 먼저 가나우비 데스요라는 문패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딸내가 서로 간에 사는 사정이 앞니엄니 빤한 개성에 살지 않고 이웃간일수록 익명이 편한 경성에 산다는 게 다행스러운 나머지 괘씸한 마음은 뒷전이었다. 개성소도 관청에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비롯해 문패를 갈아다는 집이 한두 집씩 늘어났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성만은 못 간다. 태임이는 이렇게 미리 못을 박으면서 한 집안의 웃사람으로서의 고달프고 벅찬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태임이에게 늙은이로서는 벅찬 근심 걱정에다 몸고생까지 몰고 온 건 창씨개명보다는 전쟁 쪽이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도 유만부동이지
하는 정도로 남의 일 보듯 하던 전쟁이 태남이의 귀뜸으로 조선 독립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고 희망에 부푼 건 잠깐이었다. 싱가포르를 함락시켰다고 좋아 날뛰는 꼴은 남경 함락대의 유가 아니었다. 간간히 애상적인 유행가도 내보내던 경성방송국은 호전적인 행진곡조에 깨어졌다 싱가폴 노래를 온종일 내보내 한껏 전승의 기세를 높였고 거리거리는 일본 깃발로 뒤덮였다. 남양에서의 일본의 기세는 신풍에 도출단 듯 거칠 것이 없었고 그들 말짝으로 귀축미영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어서 남양 군도를 속속 함락시켰고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가진 그쪽 땅땡이가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걸 과시하고 자축하기 위해 전국의 국민학생에게 고무공을 한 개씩 나눠주었다. 황공 9개도 천황폐하가 내리신 하사품이라고 했다. 남양 군도에는 고무뿐 아니라 설탕의 원료도 무진장하다고 했다. 그러나 곧 고무신과 설탕은 배급제로 바뀌었고 흰 고무신은 사치품이 되었다. 남양 군도는 또 석유, 철강 등 군수용품의 보고라고 했다. 그러나 시골의 등류도 배급제가 되더니 어느 날 신문이 제기를 귀축미영을 무찌르는 총알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헌납한 갸륵한 종갓집 얘기를 대서특필한 걸 시작으로 너도나도 유기그릇을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웬만한 집에선 산 사람 밥그릇을 내놓더라도 제기는 보존하려고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 고무신 생산이 주종이던 경운의 공장도 원료의 배급과 관로의 통제로 축소되고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경우도 그래서 어머니가 머물러 있는 셋골집에 무남겸에서 자주 드나들면서 삼농을 비롯한 농사일에서 어떤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삼농이라도 하고 싶은 엄두를 낸 건 아니었다. 집안이 상업으로 융성했을 적에도 그가 다시 사업을 일으킨 뒤에도 살림의 근본을 농토에 두고 땅을 지키거나 확장하기에 힘쓰던 어머니를 너무 극성스럽게 여긴 적도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밖에 마음 놓고 빌붙을 데가 없었고 시국을 관망하기에도 적지였다. 뭐든지 안 돼갈 땐 다 그렇듯이 사사건건 까탈만 부리는 공장 사장의 명색보다는 지주는 아직 많이 편했다. 군수물자뿐 아니라 식량도 날로 귀해지기 시작해 배급제로 바뀌고 쌀 공출이 가혹해졌지만 지주에겐 어수룩한 구석이 꽤 남아 있었다. 유기그릇 안 쓰고도 고무신 안 신고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식량 없인 못 사는 게 사람 목숨인데 그걸 엿어둘 수 있다는 건 무사람의 목숨을 관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지주가 여지껏 누려온 주재소 순사나 면석이 등 지방 하급 관리들과의 유대관계도 지주를 마지막 특권층으로 남아있도록 했다. 셋골이 고향이거나 출생지는 개성이지만 셋골에 1년 개량할 정도의 땅떼기를 갖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속속 셋골로 모여드는 것만 봐도 세상이 점점 힘들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태임이 외가도 외숙 부부가 다 세상을 두고 난 후엔 그전엔 경성으로 간 자식들이 야금야금 남은 땅을 팔아가 이제 팔아먹을 수 없는 선상과 거기 딸린 논밭이 약간 남아있을 뿐인데도 거기 의지하려고 식솔까지 거느리고 돌아오는 조카도 생겨났다. 대물림의 땅이 남아있는 전시집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성 씨는 세상을 떴지만 아직 정정한 마나님하고 여지껏 해로하는 부성씨 부부가 함께 셋골로 이주해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노동력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짐스러운 식구였지만 엿투고 빼돌리려는 노욕은 왕성한 늙은이들이었다. 소작인들의 잡돌이를 철저히 해서 한 톨의 양식도 깔쭉 없이 엿었다가 경성이나 개성에 흩어져 사는 아들 손자들 양식 걱정 안 시키겠다는 속셈이 뻔했다. 그러나 양곡 공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혈안이 된 당국은 공출량을 과도하게 할당하는 한편 양곡의 타간 반출을 가혹하게 단속했다. 철도편으로 곡식을 붙이는 건 불가능해졌고
기찻간을 순찰하며 여객의 보따리까지 뒤지는 헌병이나 순사들한테 들키면 빼앗기는 건 물론 따기를 맞거나 걷어채이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였다. 반항했다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20리길이 채 안 되는 개성까지 식량을 실어 나르는 게 가장 수월했다. 수시로 드나드는 나무찜, 거름 달구지를 이용할 수 있었고 들켜도 지주의 세도를 무시 못하는 하급 관리들을 무마하는 것쯤은 문제없었다. 자연히 샛골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노인들의 자손 중 경성에 생활 기반이 있는 이들이 개성으로 옮겨오거나 식구들만 개성으로 보내는 일도 연달아 생겨났다. 식량이 배급제가 될 때만 해도 한 사람 앞에 백미를 하루 3홉씩 계산해 주던 걸 잡곡을 섞더니 다시 잡곡을 섞어 2홉 5작, 2홉 3작으로 줄이고 연달아 반 넘어 썩는 잡곡이란 게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콩객묵으로 변한 판국이니 자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한 일가부치들은 태임이 입장에선 친가와 외가가 되지만 경우 입장에선 외가와 진외가가 됐다. 자신이 장만한 건 아니더라도 샛골 주변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상속자로서의 경우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 지붕 밑에 살진 않더라도 티격태격 반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품을 사는 일로부터 소출의 분배, 노동력 보태기 등의 공정을 기하고 화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재가 필요했고 경우가 적격이라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 30대에 접어든 한창 나이였고 가장 넓은 농토와 삼포의 소유주였을 뿐 아니라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이룩한 자수성가의 경력이 모든 이에게 그런 신뢰감을 주었다. 또 통이 크고 임기응변에 능한 그의 기질로 봤어도 그런 역할을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그로서는 고무공장의 침체 국면을 기죽지 않고 극복하고 다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의 많은 일가부치들에겐 샛골이야말로 난세의 신천지였다. 정감록엔 천지개벽할 난리가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고장으로다 계룡산을 첫째로 꼽았다지만서도 나 같으면 샛골을 제일로 쳤을 거구먼. 안 그렇는. 이제 늙어빠져 가끔 망령까지 부려쌓는 부성씨가 심심하면 젊은이를 붙들고 하는 소리였다. 그만큼 부성씨에게 샛골이 만족스럽다는 표시였지만 어쩌면 너무 안락한 게 불안스러워서 자꾸만 다짐을 받고 싶은지도 몰랐다. 태임이 역시 아직도 대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타간으로 빼돌릴 양식이 남아있는 샛골 생활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잘은 몰라도 시국 돌아가는 게 외놈 말짝으로 비상시국인 건 면석이나 순사들의 핏발선 눈만 봐도 틀림이 없었으니 샛골이라고 언제까지 배부르고 등뜨신 생활을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누구보다도 먼저 농사일에 적응해 바깥의 몇 배 일을 말없이 해내는 태남이의 모습도 까닭없이 태임이를 불안하게 했다. 복잡하고 번족하게 얽힌 일가 친척 속에서 아직도 자신의 명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자격지심인가도 싶어 안쓰럽다가도 너무 뻣뻣하게 굴적에는 무의도식하는 족속들에게 시위를 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해지는 게 태임이의 심정이었다. 또 불과 1, 2년 사이에 농사일이 황소처럼 몸에 밴 태남이를 볼 적마다 신은 못 속이지 싶어 기특하기보다는 섬찟해지는 건 태임이만의 비밀이었다. 태임이는 태남이의 생부를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정부라니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래 것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통해 본의 아니게 형성된 상스럽고 무지막지한 사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남이가 그 사내를 영락없이 빼닮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 느낌은 생뚱스럽고도 억울했다. 마치 할아버지가 일찍이 태남이한테서 확인한 간혹 같은 사내를 그 상스러운 무지랭이가 밀어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남이는 누님이나 그 밖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상머슴으로 변신해갔다. 바로 지척에서 태임이 마음을 쓰이게 하는 태남이와는 달리
후송이는 멀리서 그녀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그녀는 태남이 옥바라지할 때 신세진 게 고마워서 그 후에도 추수가 끝나면 쌀섬이나 보내는 걸 잊지 않았고 1년에 두어 차례는 상경에서 하루 이틀 묵으면서 회포도 풀고 안부도 주고받았다. 대개는 사이나 외손자 생일이다 졸업이다 할 때마다 여란이가 성화를 해서 상경하는 거지만 후성인에 들를 때가 한결 더 푸근했다. 그러나 시국이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쌀 붙이기는 어려워지고 후송인에는 식구만 늘어났다. 동경의 폭격이 심해지자 일본 가서 떠돌던 마다들이 거기서 눈이 맞아 함께 산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고 여자는 곧 몸을 풀었다. 좁은 집에 벼랑간 식구가 한꺼번에 셋이 늘어난 셈이었다. 한 군데 질정을 못하는 둘째의 버릇도 여전해서 여러 식구가 고정 수입 없이 사는 게 신기했다. 태미가 알기로 시집간 딸들이 묻어내서 조금씩 보태는 게 유일한 고정 수입이었다. 그러나 둘 다 제사 공장에 다니다 시집간 딸내들 살림 또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으니 거기서 빼돌리는 신락 같은 부조에 의지한다는 건 못할 노릇이었다. 쌀이 배급제가 되자 배급쌀이 식구들 양에 안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급쌀을 살 돈이 문제일 정도로 궁색했다. 막내 삼촌, 제발 우리개로 내려갑시다. 글쎄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내려와도 상관없다니까요. 난 실례.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는가. 범강 장다리 같은 아들이 둘씩이나 되는데. 난리통엔 어른은 배 곪아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소리도 못 들으셨소. 몸뚱이만 범강장달 같으면 뭐하오. 제밥벌이 헐 철도 안 났으니 아이나 진배 없지. 아들 믿다 굶어 돌아가겠소. 여러 말 할 것 없이 내 말대로 허십시다. 난 이래봬도 대처에서만 놀았다오. 배울 만큼 배우기도 했고 총구석에 처박혀선 못 살아요. 경수네비 같은 역마직성도 촌에 잘만 틀어베꼈으려고. 틀어베꼈기만 하는 줄 아시오. 토박이 농사꾼보담 더 농사에 박살아오. 그 나이에도 기우는 황소고. 조카님, 우리 식구들도 데려가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삼촌, 제발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아요. 내가 그럴 사람 아니란 걸 알면서. 경수네비가 있으니까 새골로 내려와도 적적하거나 겉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서로 통하잖오. 또 강릉골이 바로 제 너머 아니오. 난시가 아니라도 늙으면 고향 쪽으로 머리 둔다는데 삼촌은 어쩌면 그런 인지상정도 없이니까. 그걸 몰라서 묻남. 입살의 뉘처럼 살긴 싫으이. 줄여 죽을 망정 천금 같은 자식한테 내 근본 들춰 보이기도 싫고. 태이미는 더는 권하지 않았다. 쌀의 뉘 같기야 태남이의 출생 쪽이 서울보다 몇 배 더 하련만 늠름하게 견디는 걸 보면 사람됨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태이미는 남의 천성까지 고쳐볼 엄두도 그럴 기운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집 걱정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배급쌀에 콩땡묵이 섞이고 나서는 지방에서 경성으로 가는 기찻간을 돌며 수색하는 순사들의 수법은 더욱 혹독해졌다. 다만 몇 대박의 쌀도 들키면 빼앗겼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씩이라도 후성인의 식량을 보태려니 태이미의 경성 나들이가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옷보따리처럼 꾸민 짐 속에 쌀을 감춰가지고 기차를 탈 때일수록 태이미는 비단 옷으로 잘 차려입었다. 몸빼라는 전시복이 새로 생겨나 여자들의 옷차림이 꼴싸 나올 때였다. 늙어서도 옷태가 여전한 태이미는 단연 돋보였고 일본 순사나 조선 순사나 간에 귀티부티엔 약했다. 옷가지요 하는 점잖은 한마디에 감히 끌러보거나 찔러보질 못했다. 그러나 매일 그 노릇을 할 수도 없고 별로다 별로 어쩌다가 쌀 몇 대박씩 숨겨다 줘봤댔자 받는 쪽에서는 감질만 나고 주는 쪽에선 힘만 들고 낯은 안 나는 노릇이었다. 1944년 대본영 발표는 여전히 대일본 제국 군대가 기축미용을 무찌르고 있다고 으스댔지만 조선 사람이 느끼기는 그와 정반대였다.
경성에는 소계령이 내려 집과 사람을 가차없이 솎아냈고 농가에 먹이는 공출량도 터무니없어졌다. 말은 추수한 쌀에서 도시사람 배급량만큼의 1년 양식을 떼놓고 산출한 양이라지만 시골 사람이 그렇게 먹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거니와 그만큼 남겨주지조차 않았다. 자연히 쌀을 감추게 되고 군량미에 갈급이 난 그들은 면석이나 순사를 시켜 수시로 농가를 급습했다. 집단 낯가리, 갈림 낯가리, 두엄더미, 심지어는 솜니불까지 새부치가 달린 장대로 마구 찔러보고 나서 허탕을 치면 욕짓거리를 남겨놓고 다음 집으로 옮겨갔다. 끝은 뾰족하고 몸체는 대롱을 절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생긴 새부치는 평화로울 때도 싸전에서 쌀가마 속에 든 쌀의 질을 가만히를 끓이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긴하게 쓰이던 기구였다. 그러나 유난히 긴 장대 끝에서 번쩍이는 그 쇠붙이를 앞세우고 각반친 면석이나 순사들이 동구 밖을 들어서는 걸 보면 울던 아이도 그치고 어른들은 치를 떨었다. 만일 그 쇠붙이가 숨겨둔 쌀가마나 쌀자루를 정통으로 찔러 흰 쌀이 담겨져 나온다면 농부는 욕먹고 얻어맞기 전에 심장을 찔리우고 선혈을 흘리는 듯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유기 그릇을 수탈해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쌀공출이 그악해지자 그놈의 전쟁이 오래 못 가리라는 희망은 살아서 일본이 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굶어 죽으리라는 절망으로 변했다. 그런 중에도 셋골에 모인 태이민의 일가부치들은 여전히 따숩고 배부르게 지냈다. 가끔 몰래 떡도 해먹었다. 동네 눈치가 보여 떡을 철썩철썩 치지 못하고 떡매로 지그시 누르고 문질러서 겨우 꼴을 만든 조랑떡으로 떡국을 끓였더니 풀어지고 입천장에 늘어붙어 못 먹겠다고 불평할 만큼 입맛들도 여전했다. 지주라는 신분이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고 태이민의 땅을 붙이는 소작농들도 그 그늘에서 초근 모피로 연명해야 하는 전량 상태만은 면할 수가 있었다. 도조를 허락해 해줬을 뿐 아니라 새부치 앞세우고 면소에서 공출 동료반이 나오는 날을 미리 소작인들 집에 연통해 주어서 옅어놓은 양식을 지준의 족속들 집에 감춰주도록 하는 건 경우의 소임이었다. 경우는 그런 일에 능했고 그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관서와 밀착돼 있었다. 지준의 족속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들이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니었지만 건성이었다. 괜히 뒤지고 찔러보는 신용만 했다. 이런 조로의 피난 고장에서 스스로 소외되어 태이미를 불편하게 하던 후성인의 일가도 마침내 새골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왔다. 어느 날 밤새도록 태이미는 홀로 불 밝히고 바느질을 했다. 둥동상 같은 손바지였다. 우수경집 다 지나 산포일이 바빠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니까 겨우내 입던 손바지도 군실거려 뜯어 빨고 싶을 때였다. 또 해가 길어지면서 시장기는 빨라져 벌써부터 보리고개에 넘길 걱정이 되는 막막하고 따분한 철이기도 했다. 태이미는 밤새도록 꿰맨 손바지를 입고 경성 나들이를 나섰다. 후성인에 다니러 간다면서도 양식 보따리를 챙기지 않아 식구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더 이상한 건 그 둥동상 같은 손바지 때문에 옷태도 안 나거니와 걸음걸이도 몹시 느리고 아장거리는 거였다. 태남이가 먼저 눈치채고 다짜고짜 치마 위로 만져보았다. 켜켜 쌀을 놓고 누빈 쌀바지였다. 어드런가 순사들 눈을 기일만한가. 태임이도 이왕 들킨 바에 스스로 궁금해하던 것부터 물었다. 평소에 누님을 모르던 사람이면 속아 넘어가겠죠. 됐네 그럼. 어디서 그런 깨는 내 가지고. 내가 낸 깨가 아닐세. 그놈들이 오죽 극성을 떨어야 말이지. 보따리에는 몇 대박 숨기기도 어려워지니까 이런 깨라도 낼 수밖에 더 있나. 나도 얻어들은 대로 한번 해본 걸세. 그러다 들키면 더 큰 봉변이 아니 계시니까. 어떤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태이미의 둥구스름한 튀어나온 이마에 반짝 교만이 빛났다.
태남이는 허허 맥 빠진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들키고 말고는 낭중일이고 그 무게를 달고 어드럽게 20리길을 가시겠소. 내가 기차 정거장까지 태워다 드리리다. 그러면서 소달구지를 냈다. 부녀자가 인력거도 아니고 달구지를 어드럽게 타는. 타시오. 가다가 쓰러져서 달구지에 실려오지 않으려거든. 그 소리에 태임이도 웃으며 달구지에 올라탔고 고삐를 잡고는 더는 말을 안 시키는 태남이의 장대한 덩치를 가슴이 뿌듯하도록 믿음직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다 보았다. 경성역까지는 무사하게 도착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정정하고 곱게 늙은 여잔데 작고 가벼운 손가방 하나만 들고도 어기적 힘겹게 발을 떼는 걸 군에 순찰 중인 순사가 놓칠 까닭이 없었다. 여보, 곧지고이. 단꼬바지에다 번쩍이는 칼을 찬 순사가 집게손가락 한 개를 간당간당하면서 태임이를 불러 세웠다. 순사의 비웃는 듯한 눈길과 마주치자 태임이는 간이 오그라붙는 것 같았다. 그래도 짐짓 태연하게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왜 그러시오? 순사는 대답 대신 태임이의 하체를 만지려고 했다. 무엄하오. 태임이가 큰소리로 꾸짖었다. 사람들이 구경났나 싶은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 무엄. 이 늙은이가 감히 어따 대고 호령이야. 비웃는 듯한 웃음이 싹 거치고 싸늘하게 날이 선 순사의 태도에 일이 고약하게 뒤틀려 간다는 걸 직감했지만 태임이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제 보니 멀쩡한 조선 사람 아닌가. 조선 사람 혓바닥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여보 소리도 제대로 못하쇼. 내 반말짓거리는 못 들은 걸로 해두겠소만 여보 소리만은 내 귀가 부끄러워서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구려. 당장 목에 칼이 꽂힌다 해도 아마 그 말을 참진 못했으리라. 배설의 쾌감과도 닮은 진저리를 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순사가 그 자리에서 태임이의 몸수색을 했고 태임이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연행됐다. 파출소에서 싹싹 빌기만 했어도 쌀이나 뺏기고 풀려났을지도 모르는데 굳게 입을 다물고 견뎌냈으므로 서까지 넘어가고 말았다. 마침 서울역 구내에서 태임이가 당하는 걸 본 구경꾼 중에 그 집안을 잘 아는 개성 사람이 있어서 경우에게 연통을 해주었다. 부랴부랴 상경한 경우는 우선 매형에게 의논했고 그런 일에 나서는 걸 창피하게 여긴 상철은 경찰과 직통으로 통할 만큼 유력한 인사라면 박승재밖에 더 있겠느냐는 정도의 기뜸만 해주고는 발을 빼려고 했다. 과연 박승재는 유능할 뿐 아니라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위로해주는 태도에도 거짓이 없어 보였다. 박승재 덕에 풀려났다는 걸 안 태임이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달라는 말 대신에 후성이에게 자신이 당한 횡액을 그대로 전하라고만 일르고 곧장 새골로 돌아갔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후성이는 식소를 이끌고 새골로 이주했다. 다만 둘째 아들은 마침 취직 자리를 구해 제 밥벌이는 하는 중이었으므로 혼자 경성에 남았다. 징병대가 실시된 이듬해 학병제까지 생겨난 그 해였다. 근로보국대와 징용제도도 물샐 틈 없이 강화됐다. 징병은 면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었지만 노력동원은 어수룩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새골로 여러 가구의 친인척이 모여들었다고는 하지만 기류계까지 옮긴 건 부녀자와 노인층뿐. 징집의 대상이 될 만한 젊은이들은 개성이나 경성에 튼튼한 직장이 있건 없건 간에 기류지를 대처에 놓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류계를 이중으로 해놓고 쌀배급을 이중으로 타먹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배급 통장과 실제로 상주하는 인구가 일치하나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작업이 도시로부터 시골까지 확산됐다. 밤중에 순사들이 애국반장을 앞세우고 집집의 문을 흔들고 들어가 구둣발로 마루에 올라 안방 건너방에서 잠든 식구의 머릿수와 배급통장의 식구수가 만나 조사를 하는 짓은 많은 웃지 못할 소문을 남겼다. 어떤 집 안주인은 외박하는 남편 대신 베개로 이불을 불룩하게 해놓았다가 들켜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따기를 얻어맞았다고도 했고 어떤 친한 이웃끼리는 먼저 조사받은 집에서 나중 조사받는 집으로 담으로 자식을 넘겨주어 감쪽같이 유령 인구를 메꿀 수가 있었다고도 했다. 배급통장에서 유령 인구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는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더욱 이용 가치가 있어 배급통장에 없는 자작농가까지 파급됐다. 시골은 도시와는 반대로 기류계보다 더한 식구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노력동원의 권한이 면소 노무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의 실력으로도 들쭉날쭉하는 셋골 식구들 수요 문제는 그럭저럭 무마가 가능했다. 허나 그런 음성적인 일일수록 꼬리가 길면 안 좋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였다. 태남이의 맏아들 경국이는 아버지를 따라 말수 적고 힘센 농군으로 변해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경우 마음에 여간 들지 않는 듬직한 젊은이였다. 경우는 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그의 기류계를 미리 개성으로 빼돌려 고무공장 기술자처럼 꾸며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고무공장 기술자라 해도 고무공장이 군수공장이 아닌 이상 관계관청에서 눈 감아주지 않으면 징용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경국이 때문에 늘 불안하던 무렵에 후성이 내는 기류계까지 고스란히 떼어가지고 이사를 와 경우를 짐스럽게 했다. 어머니의 서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서숙이면 나에겐 뭔가. 그는 일부러 서외 종조부라는 복잡한 수고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부당성을 남까지 알아주길 바랬다. 그건 어쩌면 후성이 말짝으로 범강장다리 같은 후성이의 아들, 그에게는 외당숙벌이 되는 광표까지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속마음의 표현인지도 몰랐다. 광표는 처음부터 경우 마음에 안 들었다. 서울에다 손아래인 주제에 촌수 따져 아제비 노릇하려는 것도 꼴사나웠거니와 하고 다니는 꼴도 마뜩치가 않았다. 일을 한몫하든지 조용히 죽치고 앉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고 순전히 입으로 날치고 다녔다. 그가 일본 도처를 전전하며 보고 들은 경험을 유창한 말솜씨로 풀어먹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을 모르는 그 마을의 토박이 청장년들은 넋을 잃고 경청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방의 인기를 얻은 것이야 겉도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걸 휘어잡았다고 생각하자 그걸 휘두르고 싶어 해서 탈이었다. 그가 겪은 동경폭격의 가열상으로 일본이 오래 못 가리라는 걸 예견해서 젊은이들뿐 아니라 곁다리로 끼어든 노인들의 가슴까지 떨리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징병으로 끌려나갈 청년들을 위한 환송 준비에 앞장서 날치는 건 정말 꼴불견이었다. 그는 면소까지 충동질을 해서 징집된 청년집에다 무운장구 필사보국이라고 쓴 길다란 천을 달게 했다. 노인들 보기에 그건 마치 만장 같아 상서롭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병정 나가기 전에 시라도 남기려고 급히 혼이 난 앳된 새댁이나 어린 누이까지 부추겨 센님 바리를 만들도록 한 것도 그가 일본 바람 쐬며 보고 배운 대로였다. 후성인의 식구들을 새꼴로 불러들이지 못해 성화를 하던 태임이까지도 가끔 한숨을 쉬며 낯을 찌푸릴 정도였다. 그래도 경우가 그를 능멸하는 눈치를 보이면 어떻게든 역성을 들었다. 우리 식솔 중에서 한 사람쯤은 면석이나 주재소 순사 앞잡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해로울 게 뭐 있겠는. 살얼음판 같은 시상 아니냐. 그 노릇이나 제대로 하면 누구라 모래 계시니까. 바람을 넣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꼭 미친년 키질하듯 종잡을 수 없이 날치니까 걱정입지요. 그래도 당숙이다. 우탕열 대접을 해서라도 그런 말버릇은 삼가거라. 예,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게 숲지요. 그러나 광표는 그가 모르는 척하게 두지도 않았다. 그 무렵엔 가까스로 소학교만 나와도 시골에선 지식인 축에 들었다. 새골에도 그런 지식인들이 따로 모이는 사랑방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선 이강수가 우상화돼 있었다.
어떤 경로로 그들 손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돌고 돌아 겉장 뒷장은 간데없고 본문도 나달나달해진 두 권의 소설책이 다 춘원 작품이라는 것도 관계가 있었지만 그전에도 이강수라면 천재적 글재주와 놀라운 경륜으로 조선 사람 마음을 자유자재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문필가 겸 지도자라는 것쯤은 총구석까지도 알려져 있었다. 높은 이름을 기리던 이의 소설을 직접 읽어본 감동은 유별났다. 겉장이 울긋불긋한 이야기책 말고 근대적인 소설이라는 걸 읽어보기가 처음인 그들이었다. 한 사람은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종래의 이야기 책 읽기 방식 대신 따로따로 돌려가며 혼자서 읽는 맛을 터득한 것도 처음 겪어보는 신선한 경지였다. 한 권은 흑이고 또 한 권은 단종 애사였다. 그들은 또 벅찬 감동을 홀로 사귀기가 아까워서 서로 나누려고 밤을 새웠고 그 새로운 재미를 딴 사람한테도 퍼뜨리려고 떨어져 나간 책장은 밥풀로 붙이고 희미해진 활자는 딴 종이에 옮겨 써서 벌충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수고는 그 책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한 경의도 되었다. 마치 정신의 갈증이 단비를 만나 뭔지 모를 연연한 것을 움트게 하는 것 같은 자리에 천둥에 개 뛰어들듯이 난데없이 끼어든 것은 광표였다. 그는 뛰어들기만 한 게 아니라 다짜고짜 그 움에다 소금을 뿌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광수를 숭배하는 총구석 먹물들을 큰 소리로 비웃으며 이광수가 시방은 가야마 미스로우가 돼서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믿으려 들지 않자 그는 마침 갖고 있던 최신의 잡지에 실린 가야마의 글을 증거품으로 제시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그리고는 그가 보기엔 순진하다기보다는 어리석어 배는 두매의 먹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걸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런 일들이 다 셋골에서 일어났다고는 하나 경우의 행동 반경과는 다른 데서의 일이고 또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닌지라 경우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상이 무너진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게 그의 아들이었다. 경우의 아들은 올해 겨우 중학생이 된 주제에 조숙하여 애아범이 된 청년들과도 제법 버텼고 특히 시국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감했다. 일본어로 세계 명작도 대강 섭렵했다고 자부하는지라 책에 굶주렸달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나이로는 드물게 한글을 깨친 덕으로 처음 읽은 그 두 권의 소설의 재미와 감동은 소년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소년은 처음엔 책의 재미 때문에 밤을 새웠고 마지막 장을 넘기고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흥분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작가에 대한 열정적인 흠모가 소년을 황홀하게 했다. 광표의 우상모독은 소년에게 우상과 자존심이 동시에 모욕당하는 충격이었다. 소년은 가족들에게 다짜고짜 학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독고다이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주로 10대 소년들에게 광적인 애국심을 구치시켜 내보내는 특공대는 소년에겐 악몽이었다. 소년은 우상을 잃은 허전함과 분노스러움을 엉뚱하게도 악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걸로 풀려하고 있었다. 워낙 충동적인 발작이었던지라 달래고 꾸짖고 또 시일이 지나는 사이에 가라앉긴 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충동을 일으킨 원흉이 광표였다는 걸 안 경우도 이만저만 화가 나지 않았다. 가뜩이나 마뜩찮게 봤는데 새록새록 예쁘지 않은 짓만 골라 하니 경우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경우는 누가 뭐라던 간에 자기가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의 기회주의로도 현 시국을 다치지 않고 넘기기가 힘겹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경우가 보기에는 광표 역시 기회주의자였지만 조금도 동료의식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 서투름과 어리석음만 눈에 보였고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었다. 요컨대 그의 기회주의와 광표의 기회주의는 손발이 안 맞았다. 경우에게 광표가 눈의 가시처럼 믿기만 할 즈음에서 광표에게 징용영장이 나왔다.
후성이는 경우가 을에 빼주려니 해서인지 크게 법석을 떨지 않았지만 마나님은 울고불고 온 집안을 한바탕 초상집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경우는 자신이 없었고 그럴 마음도 우러나지 않았다. 영장이 나온 후에도 빼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후성이한테도 화가 지글지글 났다. 그러나 경우가 미처 어디 가서 말을 붙여보기 전에 광표가 먼저 종적을 감추었다. 갈수록 애물덩어리였다. 경우는 자신이 빼돌렸단 덤태기를 쓰지 않기 위해 5만 군데에 불려다니면서 싹싹 빌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고 적지 않은 돈을 써야만 했다. 광표는 지명수배를 당했고 면석이들한테는 책임을 물어 심할서를 쓰게 하고 좌천을 시켰다. 경우와 밀착관계에 있던 노무계 서기들은 총무나 호적계로 가고 노무계엔 낯선 사람들이 들어앉았다. 주재소 순사까지 나이가 지긋하고 능글맞은 세 사람으로 바뀌었다. 양팔을 잃은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힌 경우에게 설상가상으로 문중의 원성이 빗발쳤고 광표댁은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다 경우가 부양해야 할 식솔이었다. 경우에게 그 해는 유난히 긴 해였다. 특히 동지섣달이 길었다. 이 해를 잘 넘기려나 싶은 초조감과 막연한 불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다. 태임이가 가끔가다 그의 조바심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아범 신색이 어찌 그 모양인가. 대범하게 마음쓰게. 아범은 우리 일가문중의 기둥일세. 이 시가 몇 된다곱쇼. 그게 억울한가? 억울하긴요. 그렇단 말씀입죠. 이런 난세는 내 생전에 처음이야. 올해야 가겠나. 염려 마세요. 더한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낸 제 실력 아시죠? 경우는 짐짓 으스댔지만 실은 맥 빠져 있었고 조마조마했다. 그런 중에도 의지가 되는 건 태남이네 식구들이었다. 추수가 끝난 후에도 태남이는 아들 경국이를 데리고 일손을 놓지 않았다. 내년에 삼을 심을 예정으로 올해 놀린 땅을 소쟁기로 깊이 가는 일을 비롯해서 해를 가릴 밭, 이영, 기둥목, 청대, 굵은 새끼줄, 가는 새끼줄, 칡 등 산포에 드는 재료를 마련하는 일을 겨울 안에 끝마쳐야만 했다. 별로 바쁘게 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태남이를 볼 때마다 경우는 미안하고도 마음이 놓였다. 응석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적도 있었고 저렇게 애써서 산포를 만들어 봤댔자 수확할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문득 서글퍼지기도 했다. 만 5년이나 걸리는 느긋한 농사를 짓기엔 세상은 너무도 종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뜻을 비쳤더니 태남이는 덤덤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안달할 게 뭐 있나. 이럴 때일수록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는 게 속편하다네. 그런 태남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시중도 들고 말벗도 하는 혜정이 곁엔 또 항상 경순이가 붙어 있었다. 단편이만 아니었으면 시집가서 애를 두었은 낳았을 나이였다. 워낙 혜정이가 깔끔하게 거두고 알뜰히 챙겨 먹이는 까닭도 있지만 속에서 피어나는 힘도 한창일 때라 살갗이 분칠한 것처럼 보얗고 야들야들했다. 그러나 표정은 17살 계집애처럼 꾸밈없이 무심해서 누구도 더럽히거나 꺾지 않을 풀꽃처럼 보였다. 경우는 어머니처럼 그 애를 각별히 측은해하거나 편애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 애를 보고 있으면 평화를 느꼈다. 셋골에서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체념 때문인지 그녀에게 간신히 머물러 있는 평화가 저녁 나절의 햇빛처럼 아쉽게 느껴졌다. 김장을 해놓았는데도 봄날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언제 눈보라가 몰아칠지 몰라 감질나는 따스함이었다. 태남이는 산포에 딸린 농막 앞 양지 바른 마당에서 이영을 엮고 있고 혜정이는 저만치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을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불 호총, 버선 따위 양재물에 삶은 빨래라 김이 무럭무럭 났지만 냇물은 뼈가 시렸다. 혜정이는 안방 같은 빨랫돌에 누렇게 잘 삶아진 빨래를 놓고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경순이한테 자주 눈길을 보내야 했다. 경순이는 뭐든지 새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오랫동안 그걸 못하게 하지 않고 칭찬하고 북돋아준 덕으로 이젠 설거지쯤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 있었다. 지금도 빨랫돌에다 제 몫으로 준 수건을 놓고 치대기도 하고 방망이질도 하는 게 제 딴엔 매우 심각해 보였지만 열중해 있을수록 그 밖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순이었다. 혜정이는 옷을 적시지 않도록 소매뿔이랑 치맛자락을 걷어주고 나서도 자꾸 신경이 써졌다. 솜 버선발을 적실까봐 걱정이 됐지만 차마 벗길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시냇물 쪽으로 발이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자주 경순이 가랑이를 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엉덩이를 집방석으로 괴고 편히 앉은 경순이의 다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으려고 했다. 그때 저벅저벅 새소리가 났다. 징을 많이 박은 구둣발 소리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았다. 칼찬 순사와 누런 국방복에 각반을 친 사내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시내를 낀 길은 분교와 상점과 주재소가 있는 면 소재지로 가는 길이어서 낯선 사람이 지나갈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곧장 경순이를 주목하고 있는 게 흡사 경순이를 찾아오는 사람들 같았다. 혜정이는 거의 본능적인 공포감으로 경순이를 뒤에서 얼싸 안으면서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순이는 이미 어린 계집애가 아니었다. 새엄마보다 훨씬 풍성하고 탄력 있는 살집을 가지고 있었다. 혜정이는 손바닥이 뿌듯하게 경순이의 젖가슴이 만져지자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두 남자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경순이를 얼른 놓아주고 빨래를 계속했다. 저희들끼리 일본말로 예쁜데 근데 왜 시집을 안 갔을까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순이의 머리꼬랑이를 보고 하는 소리였다. 새골에도 이웃 마을에도 관연한 처녀가 거의 없었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손이라도 봐놓고 싶어한 신랑 쪽 욕심과 딸을 정신대로 빼앗기기 전에 치우고 싶은 색시 쪽의 위기감이 궁합이 잘 맞아 조훈이 대유행이었다. 머리꼬랑이가 수상해 보인 건 당연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쪽을 쪄주는 건데 싶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당장에 봉변이나 면하는 게 수였다.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내 딸의 털끝이라도 건드린단 말인가. 어림도 없지. 이런 오기로 정면으로 쏘아본 남자들의 얼굴은 그러나 너무도 호색적이었다. 특히 칼찬 순사의 시선은 끈적끈적한 진처럼 경순이의 뽀얀 볼에 엉겨붙어 있었다. 혜정이는 속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억제하고 말했다. 이 애는 반편이랍니다. 오죽해야 시집도 못 가 계시니까. 그 소리엔 암만 해도 정이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당장 벌레 씹은 얼굴을 했다. 그러나 국방복의 사내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말했다. 아, 그래. 하지만 정신대는 상관없어. 두 남자는 멀어져 가면서 저희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음탕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들렸고 혜정이는 손발이 떨려 빨래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정신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딸년을 정신대로 내보내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어머니의 모진 소리가 도무지 독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몸서리 쳐지는 소문이었다. 딸 가진 어머니들은 미처 소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혼처를 구해 시름을 덜려고 했다. 혜정이는 경순이를 시집 보낼 엄두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대 걱정도 한 적이 없었다. 그게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심히 낭패스럽고도 생급스러웠다.